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쇄도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가장 관대한 국가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수도 바르샤바의 피텍 엑스포장을 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무려 1만 개의 침상까지 준비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거처를 제공했습니다. 난민들은 이곳에서 잠시 머문 뒤 독일로 갈지 프랑스로 갈지 폴란드에 남을지를 결정한 뒤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모두 경제적으로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 난민들이 언제까지 반갑고 돌봐줘야 할 존재로 남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지만 난민이 500만, 600만을 돌파하면 유럽은 난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폴란드로 간 난민들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루마니아로도 우크라이나인들이 몰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국경 검문소에서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루마니아는 슬라브족이 아닙니다. 같은 슬라브족끼리는 국적이 달라도 언어가 대충 통하지만 루마니아는 적응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2014년 크림 병합 이후 세계가 러시아를 제재했을 때와는 다르다면서 언젠가 다시 서구에 의존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스스로 자립할 것이며 동맹과 함께 버텨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 300개 이상의 바이오랩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 바이오랩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구소련 공화국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바이오랩은 규모가 가장 커서 생물학 무기 협의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무기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것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3월 5일 중공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중공이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지 말아달라고 러시아에 요청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원빈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은 나토의 동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련 봉쇄를 주장했던 조지 캐넌이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토마스 프리드먼도 나토의 동진은 러시아와의 충돌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는데 바이든이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털시 게벗 전 하원 의원까지 이를 경고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공 외교부가 우리에게 거부감은 있지만 공부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의 팩트들을 줄줄 꿰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프의 시내 광장에는 유모차가 등장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빈 유모차가 광장에 놓여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사망한 유아의 숫자라면서 폭격을 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장 주변은 대체로 평온해 보입니다. 공습을 한 흔적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이 공습한 데는 르비프 외곽의 항공기 공장이었습니다. 키예프에서 80km 떨어진 밀라 체르크바에서 촬영된 우크라이나 피아니스트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가재 도구가 부서진 집에서 쇼팽을 연주합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입니다. 전쟁과 음악을 연계시키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능력은 발군입니다. 주 독일 우크라이나 대사 안드리 멜릭은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에게 이제는 EU가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젤렌스키가 독일을 비난한 데 보조를 맞춘 겁니다. 젤렌스키는 독일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입해주는 방법으로 모스크바를 돕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융에 벨트지는 3월 18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숄츠 총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개 대사가 남의 나라 총리의 감나라, 배너라 함으로써 집권 연립 내각에 미움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의 한 의원도 멜릭 우크라이나 대사에 대해 밉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멜릭 대사는 또 독일의 디자이트지의 아조프 대대를 악마화하지 말라고 주문해 독일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일개 대사가 주재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런 기사는 쓰지 말라고 보도 지침까지 제시하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비판이
독일에서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의 딥페이크 영상도 등장했습니다. 딥페이크는 AI를 이용해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텔레그램 등에 올라온 가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군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이 전쟁에서 죽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잘 들어보면 목소리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에 입혀진 목소리는 다소 나지막한 편인데 메타 측은 이를 발견한 뒤 족족 삭제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TBS 방송은 독자 발굴 기사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모두 3명의 일본인이 국제의용병으로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인 국제의용병이 우크라이나군 인식표를 폐용하고 있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국제의용병은 모두 52개국 출신 2만 명으로 여기에 참여한 일본인 3명은 자위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군의 병과에 배속돼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갑자기 우크라이나의 들판을 배경으로 한 옛날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피아 로렌이 주연한 1970년 개봉작 해바라기입니다. 2차 대전으로 인해 겪는 한 이태리 부부의 비극을 그린 영화로 소피아 로렌이 전쟁터로 떠난 남편을 찾아 떠난다는 줄거리입니다. 영화 해바라기는 촬영지가 남부 우크라이나입니다. 해바라기 밭 아래 모두 사람이 묻혀 있다는 전설적인 대사로도 영화 팬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작품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염원하는 일본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파고들어 갑자기 영화를 관람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70년대 작품인 이 영화는 일본 내 40개 극장에서 상영이 결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의 엘리게이터급 전차 양육함 등 모두 4척이 일본 스루가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병사와 탄약, 보급물자, 전차를 운반하는 양육함으로 일본 통합망류관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갑판에 트럭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이 4척의 양육함은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사이의 좁은 스루가 해협을 지났습니다. 마츠노 관방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병력과 전투 차량 등을 수송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양육함으로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남진해, 말라카 해협, 인도양, 지중해, 흑해 등 먼 거리를 빙빙 돌아 군수 물자를 보내느니 철로로 이용하는 편이 빠르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진위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전력이 모자라다는 것을 일부러 노출시켜 혼돈을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에 대한 단순 무력 시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미국의 바이든은 시진핑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에 물자를 지원하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전제로 제재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든은 중국이 러시아 편에 붙도록 안간힘을 쓰면서 몰아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